사람 살려. 허리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 해질 무렵 평택 외곽의 작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꽝! 굴삭기가 미끄러졌습니다. 얼어붙은 경사면에서 균형을 잃은 겁니다. 15톤짜리 철덩어리가 옆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석 안에 있던 남자는 순간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55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쾅! 굴삭기가 완전히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남자의 몸이 조종석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으악! 허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분? 10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남자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죽는구나. 정말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렸습니다. 남자는 이를 악물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훈 씨? 저 미영이에요. 오늘 저녁에 빵 만들러 오시기로 했잖아요. 혹시 사고가... 네. 무슨 일이세요? 어디세요? 평택. 외곽. 공사 현장. 굴삭기가... 지금 가겠습니다. 위치 보내주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남자는 겨우 위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놓쳤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빚도 못 갚고 아들도 못 보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그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용훈 씨, 정신 차리세요. 따뜻한 손이 남자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에 실렸습니다. 앰뷸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이세요? 구급대원이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예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앰뷸런스에 함께 탔습니다. 남자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자신을 구해준 거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0년을 일군 족발집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겨울 늦은 오후에 혼자 위험한 현장에 있었을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박용훈. 55살. 그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박용훈이 아직 희망을 품고 있던 그때로요. 전성기와 코로나의 습격. 2010년 초반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 빨간 네온 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용훈의 족발 천국이라는 간판이었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이 작은 가게 앞에는 줄이 섰습니다. 20개 테이블이 금방 찼고 웨이팅은 기본이었습니다. 주말에는 1시간씩 기다리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박용훈은 그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45에 시작한 족발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주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용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족발을 손질했습니다. 양념도 직접 배합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3년쯤 지나자 소문이 났습니다. 이 집 족발이 정말 맛있다고,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다고 SNS에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5년째가 되자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는 손님들이었습니다. 용우는 그들의 얼굴을 다 기억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쟁반막국수 추가요. 네, 김 과장님. 오늘도 회식이세요? 그럼요. 우리 팀은 족발하면 여기밖에 몰라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게 용운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들 민혁이 방학 되면 가게를 도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민혁은 가끔 투덜거렸지만 용돈이 생기니 안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빠, 진짜 대단하세요. 매일같이 족발을 몇 시간씩 삶고 직접 하나하나 썰고 하다니 민혁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용운의 가슴은 벅찼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족발집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방송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매출은 월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용우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가게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19년 말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폐렴이 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용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도 상륙한 겁니다.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배달 주문으로 커버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저녁 9시 이후 영업 금지, 테이블 간격 2m 이상, 한 테이블당 4인까지 20개 테이블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못하니 매출은 뚝 떨어졌습니다. 첫 달 매출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용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 식재료비가 150만 원, 인건비가 250만 원, 고정 지출만 500만 원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이라도 줄여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럴 순 없지. 얘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용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5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들이었습니다. 월급을 깎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더 올라갔고 집합금지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완전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매출은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비용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용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정부 긴급 지원 대출이었습니다. 금리는 낮았지만 빚은 빚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석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 5개월째가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겁니다. 용우는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못 챙겨줬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미안하지. 용우는 떠나는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10년 모은 1억 5천만 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출금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2년째가 되자 아내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가게.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무슨 돈으로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잖아요. 순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졌습니다. 3년째가 되자 용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권리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가게를 인수하겠습니까? 결국 용우는 헐값에 가게를 넘겼습니다.
시설비와 잔존 재료값으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0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빈 가게에서 용우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과 농담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 뭐하고 살지? 55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이혼과 폐업의 상처. 가게를 정리한 2천만 원으로 대출 일부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 여전히 남았습니다.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용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생각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년 부부 생활이 무색하게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시 일자리 구할게. 무슨 일자리요? 55세? 경력도 족발집밖에 없는데? 순이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용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혁이는 어떡하고? 민혁이는 제가 데리고 갈게요. 당신 인생이나 챙기세요. 그날 밤 용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들이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협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위자료 대신 아내에게 주고 대출금은 안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당분간 용훈이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남은 용훈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짜리 방이었습니다. 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싱크대와 화장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용우는 그 좁은 방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10년을 일군 가게도 20년 함께한 가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검색했습니다. 50대 채용이라는 글을 클릭했습니다. 나오는 일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비원, 주차관리, 택배 상하차, 청소, 전부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용우는 10년간 족발집을 운영했습니다. 사장이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경비원이 되어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 아파트 관리소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이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음식점 운영했습니다. 아, 자영업 하시다가 많이 힘드셨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소장의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용우는 그게 더 싫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24시간 격일제고요. 월급은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족발집 전성기 때 하루 매출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출근 날이 왔습니다.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네이비색 근무복과 모자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이 보였습니다. 첫날 선배 경비원이 업무를 알려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경비실 청소하고 정문 앞 쓸고 택배 정리하고. 듣다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55 인생의 현실이구나.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 민혁이었습니다. 이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혁이가 학교를 그만뒀대요. 뭐? 왜?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겠대요. 학비가 부담된다고. 용우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자퇴를 한 겁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얘기해 볼게. 민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혁아, 아빠야. 학교는 꼭 다녀야 한다.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그 문자를 보고 용우는 울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몇 달 후 민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받았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사채 빚이 있어. 용우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마나? 2천만 원. 21살 아들이 2천만 원 사채를 진 겁니다. 도박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시작한 게 점점 커져서 손을 못 댄 거였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엄마는 몰라. 아빠한테만 말하는 거야. 용우는 당장 달려갔습니다. 순이의 집 앞에서 민혁이를 만났습니다. 아들은 초췌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아빠. 정말 미안해. 민혁이는 용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1살 청년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용운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보다는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된 아버지였다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해결할게. 하지만 용운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180만 원 월급으로 근근히 사는데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결국 용우는 제2금융권에 손을 댔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민혁이의 사채 일부를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협상했습니다. 조금씩 갚기로 했습니다. 월급 180만에서 아들 이자까지 나가니 생활비는 더 빠듯했습니다. 용우는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코로나가 미웠습니다. 운이 없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용우는 원룸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굴삭기 학원과 평택 이주 결심. 경비원 생활 6개월째 용우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경비실로 가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집에 오는 것. 이렇게 살아서 뭐가 달라질까? 용우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김 선배가 말했습니다. 용운 씨, 요즘 굴삭기 사업 괜찮다던데요? 굴삭기요? 네. 제 조카가 굴삭기 학원 다니거든요. 자격증 따면 하루에 50만 원씩 번대요. 용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루 50만 원이면 한 달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월급의 8배였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요. 요즘 건설 경기가 좋아서 굴삭기 기사 구하기 힘들대요. 나이는 상관없고요. 그날 밤 용우는 인터넷으로 굴삭기를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관련 광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장비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50대도 가능, 취업 보장, 굴삭기 기사월 1,000만 원 이상 수입, 지금 시작하세요. 용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공단에 있는 굴삭기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30대 초반의 젊은 상담사가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굴삭기 교육 알아보러 오셨어요? 네.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저희 교육생 중에 60대도 계세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교육기간은 2달, 비용은 300만 원. 자격증 시험까지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자격증 따면 정말 취업이 잘 돼요? 네, 요즘 현장에서 기사 구하기 정말 힘들어해요. 자격증만 있으면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용우는 망설였습니다. 3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딱 통장에 그 정도 잔고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원으로 평생 살 수는 없었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교육장에 들어가니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대는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강사가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굴삭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이론 수업이 먼저였습니다. 장비 구조, 안전 수칙, 유압 시스템 등을 배웠습니다. 용우는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일주일 후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실제 굴삭기에 올라탔습니다. 조종석에 앉으니 설렜습니다. 자, 이 레버가 버킷을 움직이는 거고, 이건 회전, 이건 전후진입니다.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레버를 조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버킷이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용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연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연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버킷으로 흙을 뜨고 트럭에 싣고 땅을 고르는 동작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른 교육생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박 선배는 62살이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나도 용훈 씨처럼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왔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인생 이막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달 후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었습니다. 용우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장비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딴 겁니다. 해냈다. 용우는 혼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55세 새로운 자격증을 딴 겁니다. 이제 장비를 구입할 차례였습니다. 새 굴삭기는 너무 비쌌습니다. 15톤급이 2억 원 가까이 했습니다. 중고시장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직접 발품을 팔았습니다. 경기도 여러 곳을 다니며 장비를 봤습니다. 한 달쯤 찾아다니다가 괜찮은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13톤급 굴삭기였습니다. 10년 된 중고였지만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엔진은 괜찮습니까? 네, 정비 다 했어요. 유압도 문제 없고요. 가격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협상 끝에 6,5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용훈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 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 나머지는 월 100만 원씩 58개월 할부였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은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트럭도 필요했습니다. 굴삭기를 운반할 차량이었습니다. 5톤 트럭 중고를 2,500만 원에 샀습니다. 이것도 할부였습니다. 보험료, 등록비, 각종 세금까지 합치니 총 9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할부금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합치면 230만 원이었습니다. 무서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우는 자신했습니다. 하루 50만 원씩만 벌면 한 달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할부금 내고도 1,000만 원 이상 남는 계산이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일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경쟁이 심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 추가 증설을 검토 중입니다. 투자 규모는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용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택이었습니다. 삼성 공장이 증설되면 건설 현장이 엄청날 겁니다. 그날 밤 용훈은 결심했습니다. 평택으로 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일주일 후 용훈은 평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겸 숙소를 얻었습니다. 용훈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평택, 삼성 증설, 굴삭기 사업.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평택 정착과 기대, 삼성 증설 소식. 평택에 도착한 첫날, 용훈은 산업단지를 둘러봤습니다. 멀리 삼성전자 공장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기서 추가 증설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공사가 생길까? 용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무실 겸 숙소는 컨테이너 같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운에게는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명함을 붙였습니다. 박용운 굴삭기 대표 박용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55세 다시 사장이 된 겁니다. 다음 날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평택 지역 건설사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하나하나 전화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굴삭기 작업 가능한 박용운입니다. 혹시 현장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지만 용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를 돌렸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내일 현장 한번 나와 보실래요? 단독주택 기초공사인데요. 용우는 흥분했습니다. 첫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용우는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고 유압을 확인하고 버킷을 움직여 봤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트럭에 굴삭기를 싣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평택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단독주택 2채를 짓는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오, 박 사장님 오셨네. 여기 터파기 작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우는 굴삭기에 올라탔습니다. 조종간을 잡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학원에서 연습한 건 연습일 뿐, 실전은 처음이었습니다. 천천히 버킷을 내렸습니다. 흙을 떴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트럭으로 옮겼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서툴렀습니다. 동작이 느렸고 각도가 안 맞았습니다. 현장 반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좀 더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용우는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동작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후에는 제법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루 작업을 마치고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나오시죠? 네, 그럼요. 용우는 기뻤습니다. 내일도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주일을 일했습니다. 하루 5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350만 원이었습니다. 첫 주급을 받았을 때 용우는 울컥했습니다. 경비원 월급보다 많은 돈을 일주일 만에 번 겁니다. 그날 밤 민혁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혁아, 아빠 이제 일 시작했다. 조금씩 나아질 거야.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현장도 들어왔습니다. 공장 증축 공사였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한 달은 일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용우는 신이 났습니다. 하루 50만 원씩 한 달이면 1,500만 원이었습니다. 할부금 230만 원 내고도 1,2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1년 안에 빚 다 갚겠는데? 용우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평택생활 석 달째, 용우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름아름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 일 깔끔하게 잘하던데? 맞아. 성실하고 좋더라. 입소문이 났습니다. 전화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일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평균 한 달에 1,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할부금 내고도 1,000만 원 이상 남았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공장 증설을 확정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30조 원 규모로. 용우는 뉴스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았어. 평택이 답이었어. 삼성 증설이 확정되면 관련 건설 공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건물. 수없이 많은 현장이 생길 겁니다. 용우는 벌써부터 꿈을 꿨습니다.
굴삭기 한 대를 더 사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 작은 건설기계 회사를 만드는 것, 평택의 다른 굴삭기 기사들도 들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만난 기사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삼성 증설되면 우리 대박이에요. 몇 년은 일감 걱정 없어요. 그러게요. 정말 기대되네요. 용우는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저녁에 컨테이너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삼성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이 더 많아질 겁니다. 증설이 되면 공장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일감도 더 많아질 겁니다. 용우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족발집 망하고 이혼하고 아들 문제로 고생하고 그 모든 힘든 시간을 지나 이제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삼성 공장 야경을. 그리고 문자로 민혁이에게 보냈습니다. 민혁아, 아빠가 있는 평택이야. 여기 야경 정말 예쁘지? 나중에 너도 데리고 올게.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우는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용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좋은 꿈을 꿨습니다. 반도체 불황, 증설 무산, 리쇼어링 충격. 평택 생활 6개월째 용운의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은 빚은 2천만 원.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하던 건설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달은 현장이 좀 줄었어요. 다음 달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현장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요즘 공사가 좀 뜸해졌어요. 잠시 대기해 주세요. 1주일, 2주일이 지났지만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매일 연락이 왔었는데 말이죠. 용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요즘 공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반도체 재고가 쌓이면서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용우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삼성전자도 평택 공장 추가 증설 계획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검토? 용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검토라는 건 미루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며칠 후 더 나쁜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 추가 증설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불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용우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무기한 연기. 사실상 취소나 다름없었습니다. 평택으로 온 이유가 바로 삼성 증설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산된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겁니다. 더 큰 충격은 다음 주에 왔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인데요.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에 신규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20조 원. 용우는 화면 속 지도를 봤습니다. 텍사스? 미국이었습니다. 평택이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택 증설이 취소된 게 아니라 아예 미국으로 옮겨간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평소 자주 일하던 건설사 팀장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네. 그럭저럭요. 팀장님은? 사실은요, 저희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평택 프로젝트들이 다 취소되거나 연기됐거든요. 앞으로 당분간은 일감이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용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평택 지역 건설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증설이 무산되니 관련 하청업체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주택, 상가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삼성이 안 온다는데 누가 여기 투자해? 평택 망했어. 이제 다들 철수할 거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우는 8개월째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한 달에 사흘, 나흘 정도만 현장이 들어왔습니다. 수입이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고정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굴삭기 할부금 100만 원, 트럭 할부금 50만 원, 사무실 월세 30만 원, 각종 보험료 30만 원. 일 안 해도 매달 210만 원이 나갔습니다. 수입이 200만 원인데 지출이 210만 원. 매달 10만 원씩 마이너스였습니다. 처음에는 모아둔 5천만 원으로 버텼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버티다 보니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9개월째가 되자 통장 잔고가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0개월째에는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용우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도 경기도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나빴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로 우리나라 건설 경기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 화성 등 반도체 관련 지역의 타격이 큽니다. 뉴스는 매일 나쁜 소식만 전했습니다. 용우는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그 다음에는 두 달. 할부 회사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연체금이 200만 원입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현장 들어가면 갚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년째가 되자 용운의 통장 잔고는 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부 연체금이 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빚은 다시 2,600만 원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용우는 컨테이너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성 공장의 불빛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이제는 희망이 아니라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평택으로 오지 말걸. 굴삭기 같은 거 하지 말걸. 그냥 경비원이라도 계속할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혁이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용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IMF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어린 민혁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반도체 불황, 리쇼어링, 평택 몰락. 이 모든 단어들이 용운을 짓눌렀습니다.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개인은 너무나 작고 무력했습니다. 용운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답은 없었습니다. 겨울 현장 사고, 아들 사채 빚, 파산 위기. 평택 생활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5천만 원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민혁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용훈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금융감독원 채무상담센터입니다. 박민혁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용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드님께서 고금리 대출을 여러 건 받으셨는데 보증인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보증인이요? 네, 작년에 서명하셨습니다. 원금과 이자 합쳐서 3,200만 원입니다. 용운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200만 원. 통장 잔고의 16배였습니다. 민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 또 빚을 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미안해. 용우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낸다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빚은 5,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달 전 일했던 현장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건설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총 1,100만 원의 미수금. 이미 일은 다 했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자 일감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한 달 내내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습니다. 월세도 밀렸습니다. 기름값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급한 작업인데 하루만 나와주실 수 있어요? 50만 원 드릴게요. 용우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평택 외곽의 작은 공장 증축 현장이었습니다.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영하 10도, 땅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미안해했습니다. 날씨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해야 해서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용우는 굴삭기에 올라탔습니다. 50만 원. 지금 절실히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버킷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경사진 곳이었습니다. 평지가 아니라 언덕 중턱이었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오전 작업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용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0만 원을 다 받으려면 작업을 끝내야 했습니다. 오후 3시, 용우는 경사면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굴삭기 궤도가 미끄러졌습니다. 얼음판 위에 있었던 겁니다. 눈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우는 재빨리 레버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5톤짜리 굴삭기가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을 잃은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넘어갔습니다. 으악! 쾅! 굴삭기가 완전히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조종석이 땅에 닿았습니다. 용운의 몸이 바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안전벨트가 풀린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허리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반신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결국 이렇게.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튕겨나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미영 이름이 뜨면서 계속 울렸습니다. 미영? 빵집 사장? 용우는 한 달 전 우연히 들렀던 빵집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던 여자. 오늘 저녁에 빵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했었죠. 핸드폰으로 다가가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미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오시기로 했잖아요. 케이크 만들 거예요. 용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가. 네. 무슨 일이세요? 굴삭기가 넘어졌어요. 허리를. 미영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어디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평택. 외곽. 청원 공장. 알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용운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었습니다. 허리 골절 의심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앰뷸런스 안. 용운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끝났구나. 굴삭기도 박살났고 자신도 다쳤고 이제 정말 일을 못하게 생겼구나. 빚은 5,800만 원. 미수금은 1,100만 원.
아들 문제도 해결 안 됐고 이제 몸까지 망가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용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입원비는 또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커튼이 열렸습니다. 박 사장님, 미영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늦었죠? 용우는 미영을 봤습니다.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여자가 달려와 줬습니다. 보호자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미영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날 밤 용우는 입원했습니다. 미영은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용훈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힘든 거 알아요. 한 달 전에 가게 왔을 때 봤어요. 눈빛이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의 돌봄, 개인회생, 병원 침대에 누운 지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용우는 겨우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필요 없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지만 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안정을 취하면 회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입원비는 어떻게 내고 생활비는 또 어떻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침 드세요. 제가 집에서 끓여왔어요. 용훈 씨, 매일 이러시면 괜찮아요. 가게는 딸이 봐줘요. 미영은 매일 아침 병문안을 왔습니다. 죽을 끓여오고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용훈은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잘해주다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용훈이 물었습니다. 미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도 죽고 싶었어요. 7살 딸 하나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했죠. 근데 빵집 사장님이 저를 고용해 주셨어요. 경험도 없는데 딸 데리고 와도 된다고. 그렇게 3년 일하다가 가게를 물려받았어요. 미영이 용훈을 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 내밀어줘서 살았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용훈 씨도 다시 일어나실 수 있어요. 용훈은 울컥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빚이 많으시죠? 용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5,800만 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알아보셨어요? 그게 뭔데요?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고. 빚을 일부 탕감받고 나머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고. 제 지인이 상담사예요.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요? 용우는 희망을 받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상담사가 찾아왔습니다. 용훈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하세요.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요? 대략 2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월 33만 원씩 5년간 갚으시면 돼요. 5,800만 원이 2천만 원으로 3,800만 원이 탕감되는 겁니다. 정말 가능한 겁니까? 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예요. 신청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용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 길이 생긴 겁니다. 미영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퇴원 날이 왔습니다. 2주일 입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미영의 차를 타고 컨테이너로 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비워뒀던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월세가 싸서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안 되겠어요.
우리 집에 가시죠. 네, 안 됩니다. 빈 방 있어요. 회복하실 때까지만이라도요. 용우는 거절했지만 미영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용우는 미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빵집 2층이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푹 쉬세요. 밥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날 밤 용우는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잤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에 덮여 잠들었습니다. 한 달 후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의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에 용우는 울었습니다. 최종 변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총 빚 5,800만 중 3,800만 원이 탕감. 남은 2천만 원을 60개월간 월 33만 원씩 갚으면 됐습니다. 허리는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 무리하면 안 됐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하실래요?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빵 만드는 거 도와주시면 돼요. 무거운 건 안 하셔도 돼요. 용우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배우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용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용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굴삭기가 아닌 빵을 만드는 삶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빵집 도우며 새 삶. 빵집 일은 생각만큼 쉽진 않았습니다. 미영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밀가루는 이렇게 체에 거르고요. 반죽은 천천히 치대야 해요. 용우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반죽이 손에 달라붙고 빵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둘은 쳐다보며 서로 웃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식빵 반죽을 만들고 오븐에 넣고 타이밍에 맞춰 꺼내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반죽을 만들고 빵을 굽고 굳은 일들을 도왔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미영은 항상 밝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빵도 잘 부풀 거예요. 손님이 적어도 괜찮아요. 여유롭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가 용운에게 전염됐습니다. 용운도 조금씩 웃게 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용운과 미영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용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족발집 성공, 코로나로 인한 폐업, 이혼, 굴삭기 도전, 그리고 실패,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대단하세요. 미영의 말에 용우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대단하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던가요? 지금은 행복해요. 작은 빵집이지만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분도 만나고.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운도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왜요? 제 딸이 대학 졸업 파티를 하거든요. 같이 가시겠어요? 용우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가도 될까? 하지만 미영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용우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미영의 딸을 만났습니다. 23살의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얘기하셨어요. 빵집 일 정말 잘하신다고. 아니에요. 잘 가르쳐 주셔서요. 식사하면서 세 사람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용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순간이 행복이구나.
그날 밤 컨테이너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많이 편해졌어요. 혼자 할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용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의외로 허리는 빨리 완쾌되었지만 용우는 더 이상 장비 운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행히 굴착기는 장기 현장에 투입되어 꾸준히 수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혁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군대 생활 잘하고 있어요. 언제 면회 한번 오실 거죠? 제대하면 제가 찾아갈게요. 건강하세요. 용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용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빵집으로 갔습니다. 미영과 함께 빵을 굽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저녁에는 가끔 미영과 산책을 했습니다. 변제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채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그런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용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요. 용운은 놀라서 미영을 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요? 네. 용운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용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 미영 씨가 좋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용운은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걱정도 없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 작은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IMF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지.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진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작은 빵집에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